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1부 시작과 함께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거의 오답이 없습니다. 아까 미분향이라고 오타 내신 분은 봤는데 거의 오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답 미분양 혹은 미분양 주택. 좋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셔서요. 아까 좀 일찍 보내주셨는데 이분 벌써 출근길 다 그 회사 들어가신 것 같은데 6511님이 출근길에 가끔씩 보내는데 늘 실망하게 되네요. 라고 정답은 맞춰주셨는데 아니 출근길에 가끔 보내시니까 그렇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자주 보내세요. 자주. 근데 아마 6511님이 지금은 출근을 다 하셔서 2부까지 들으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보내주셔서. 그리고 전재덕 님이 5년 전에 미분양된 거 동호수 골라서 아파트 구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315님은 건설사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건설사가 분양 원가를 낮춰야 이 미분양이 해소되는데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건설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또 미분양된 주택을 값을 내려서 파는 것도 또 기존에 분양 받으신 분들하고의 또 마찰도 생기고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5189님이 미분양 주택 차고 넘치는 게 아파트인데 신혼인 제게는 그림의 떡인지라 슬프네요. 월급은 제자리인데 온통 물가는 오르니라고 보내주셨고요. 9737님이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왜 계속 개발을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미분양이 있어도 또 공급은 지속돼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차를 두고 이게 항상 2년 3년 뒤에 그 결과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또 나중에는 거봐라 2022년 23년에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분양주택을 좀 줄였더니 결국은 공급 감소로 일어났더라. 이런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의 사이클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죠. 개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증시는 개장 초는 조금 약세였는데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각각 0.75%, 0.3% 상승 반전했습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오프닝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야기. 네. 좀 원래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뭐 마무리할 수도 있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 나왔었다가 네. 합의를 못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G7 일정 마치고 또 다시 급히 미국으로 가서 재협상을 아마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네, 네. 내일 새벽부터 한다고는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하루 건너서 이 메카시 하원 의장과 지금 네.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을 하는데요. 네. 뭐 1차 회동 이후 회동한다 그럴 때 타협이 임박했을 거다라면서 올랐다가 주가가 네. 뭐 별 합의 내용이 없었다 해서 떨어지고 이게 네. 일희일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때도 이제 국가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극간의 어떤 정파적 대립 때문에 극한의 대립 때문에 그냥 신용평가 회사들이 신용 등급을 낮춰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뭐 타협은 되겠지만 뭐 6월 1일까지 타협은 되겠지만 그 전까지 좀 다룰 좀 이제 접점들은 아직 해결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많이 돈 쓰고 이런 거 이제 원치 않거든요. 네. 가능하면 세금 깎아서 경제 주체들이 그냥 쓰게 하는 게 맞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고, 근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뭐 지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이 좀 이제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미국의 그 국가 재정의 회기는 10월부터 9월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의 재정 적자는 2,900억 달러였거든요. 네. 적자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정부의 재정 적자는 경기 역행적이라고 말합니다. 네. 경기가 좋으면 세수가 많이 거치고 네. 또 정부가 거기 또 돈을 더 쓰게 되면 과열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재정 수지가 개선되고 경기가 나빠서 민간이 돈을 못 쓸 땐 정부가 적자를 늘리더라도 경제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난 회기보다 같은 기간 동안 재정 적자가 3배 넘게 늘어났는데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미국 경제가 나빴느냐? 네.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재정 지출을 줄이는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내년 6월까지 다음 달 6월 1일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많이 좀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 타협이 이루어지더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네.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은 공화당이 좀 줄이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럼 계획보다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1년은 미국 경제가 뭐 경기 하강이 없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의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는 정부가 재정을 많이 써서 오히려 인플레도 가속화시키고 이랬는데 앞으로 1년 동안에는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재정 지출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타협이 되더라도 이상하게 그 경기 역행적으로 움직여야 될 재정 지출이 뭔가 좀 그 악우가 어긋났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하. 그래서 뭔가 경제 전반적으로 탄력을 더 받기에는 쉽지도 않을 오히려 거고요. 경제가 저는 그 1조 달러의 재정 적자 그러면 정부의 재정 적자는 누군가의 소득이거든요. 네. 미국의 명목 GDP가 한 25조 달러 되는데 정부가 그 7개월 동안에 1조 달러 재정 적자를 냈다는 건 적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뭐 몇 달 동안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은 데는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도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1년 정도는 조금 다른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념적으로는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증시에서는 항상 그 2011년 네. 그러니까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됐던 트라우마를 안고는 있는데 당시 2011년 8월에 코스피를 보니까 마이너스 20%까지 갔더라고요. 아, 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 네. 코스피가 20%나 떨어졌던. 근데 최근에 뭐 우리 증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투자 심리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2011년은 20% 밀린 거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강도 있었지만 그때가 유로존의 재정위기도 있었고 뭐 그리스가 망한다 막 이런 얘기 그리스에서 있었고.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또 옮겨갔던 국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수선했고 그 이후에도 국가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그 미국의 여야 간의 협상은 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시장의 반응도 이게 뭐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이거를 그 어떤 결렬을 예상하고 포지션을 잡기에는 또 리스크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도 있는 거고 만약 네. 그것 때문에 2011년처럼 코스피가 10% 20% 폭락하면 나 지금 주식 안 하고 있는 돈으로 와서 사야지 막 이런 대기 자금이 그런 있을 수도 생각도 있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여부보다는 이후에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미국의 재정 지출이 줄어들 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국내에서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는 25일이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근데 2월, 4월에 동결이 됐죠. 3.5%로 기준금리가. 네. 이번에도 거의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거의 동결로 보던데요. 동결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보다 금리 차가 좀 많이 낮아졌고 예. 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가져가는 데 일말의 불안감인데요. 근데 뭐 한국은 가계부채가 미국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네. 예. 미국은 또 지난 10년 동안 2008년 위기 이후로 가계가 부채를 줄였는데 한국은 부채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네. 고금리에서 경제가 받는 충격이 미국보다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원달러 환율 이런 것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하느니 금리를 올리는 게 전 낫다고 보는데 모든 정책이 약간의 상반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가계부채에 대한 고려 이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미국이 한은은 이번에 좀 이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다만 이제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는 건 아무튼 불편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이제 뭐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요인은 어쨌든 뭐 미국이 금리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미국 금리 올리는 게 끝날 것 같다라는 기대가 근간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이 예상치 않게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시나리오는 내부적인 인플레이션과 내부적인 경기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예상보다 금리를 더 올리게 됐을 때
마지못해 따라서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 지금처럼 아무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 국면이다라고 생각하면 한은은 다소 좀 부담이 있더라도 좀 동결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인 변수보다는 대외적인 변수.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버스, 지하철 이런 공공요금 인상도 잇따라서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 혹은 그것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할 필요성 이런 것들은 크지는 않다고 오히려 예. 오히려 그 반대의 논리가 좀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그 한전이 보고 있는 적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한전채가 발행이 되고 해서 네.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을 생각하면 실은 이번에 킬로와트당 8원 올렸는데 사실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전 입장에서 보면 한 13원 이상은 분기별로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올려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그 전기요금을 하반기에는 또 올리기 어려울 것 같다는 관측도 있거든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 충분히 그 공공요금을 인상을 해서 네. 이게 인플레 압박이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게 안 될 정도로 요금 인상이 미약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공공요금 때문에 물가가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하느니 또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에 내몰리는 거는 뭐 전기요금을 조금 인상했기 때문에 전 거기서부터 파생이 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요. 공공요금이 물가를 자극하기에는 이번에는 인상폭이 너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빨리 보는 사람들은 한 이르면 9월부터 그리고 또 연말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고 네. 또 우리나라 사정을 놓고 보면은 물론 미국의 연준 행보가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도 4분기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네. 예측들이 나오잖아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1.75%포인트까지.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금리를 내리는데도 굉장히 그 미국과의 금리 차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가 심각하게 어렵다 그럼 하느니 금리를 낮추는 게 타당한데 예. 미국과의 금리가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한국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차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예. 한국만의 문제로 금리를 낮추기에는 반대로 저는 금리 낮추는 데는 제약 요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것이 한은의 금리 인하에 좀 전제 조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이 다 시간 벌기거든요. 부동산에 투자된 자본이 네.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제 생각엔 이것이 금리 함수인 것 같아요. 금리가 한국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뭔가 또 부동산 비즈니스 이런 것도 돌아가는 건데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금리를 낮춰주지 않으면 저는 한은이 미국 금리 올릴 때 동결한 거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데 여기서 금리를 낮춘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먼저 낮추기는 어려울 거다. 네, 저는 뭐 선행적으로 낮추기는 힘들 것 같고 미국의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미국 경제 지표는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시나리오는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미국의 지방은행들 굉장히 좀 어수선한데 네.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로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뭐 한은도 금리를 낮출 수 있겠지만 미국 경제가 멀쩡한데 미국 경기 하강이 아주 뚜렷하지 않은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좀 매우 낮지 않은가. 그래서 제 생각은 결론적으로 하반기에는 지금과 같은 미국 경제에 대한 흐름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미국도 동결, 한국도 역시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동결 기조부터. 그런데 네. 우리가 먼저 내리기는 쉽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먼저 내리면 금리 차이가 2%포인트가 돼버리는 네. 또 더 벌어지게 되니까 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겠죠. 근데 또 항상 걱정되는 게 미국 경기는 참 좋은데 우리 경기는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성장률이 지금 한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뭐 1.6% 안팎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네. 지금 이거 더 하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지금 민간에서 보는 그 컨센서스는 1.2%거든요. 1.2까지 내려와 있어요. 정부 그 공공기관이 보는 건 1.5, 1.6이고 민간이 1.2고
또 특히 이제 외국계 금융기관은 1% 미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과거에는 미국 경제 좋아지게 되면 그 덕을 글로벌하게 다 받았었는데 네. 확실히 한국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 같고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한국이 받는 수혜도 약하고 또 중국 경기의 회복 강도 자체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올 들어서 경제 정상화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예전과 같은 경기 흐름이라 그러면 이게 최소한 2분기는 뜨겁고 한 6월까지는 경제가 되게 뜨겁고 예. 한국의 대중 수출도 아주 급증을 하고 그리고 다음 한 분기 정도도 비교적 괜찮은 한 3분기 정도는 경기 확장세가 이어져야 되는데 뭔가 좀 올라와야 되는데 네, 단기간이라도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4월 말에 봤던 중국의 제조 PMI 이런 것들은 경기 선행 지표거든요. 네. 근데 벌써 뭐 PMI가 꺾이고 이런 걸 보면 중국의 경기 회복 강도도 약한 것 같고 저는 뭐 그 이유를 추론해 보면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중국의 경기 부양을 했던 방식은 어쨌든 경제적 자원을 부동산에 넣고 그럼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 처방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네. 뭐 사람도 쓰고 여러 가지 그 건설 원자재도 쓰니까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 상가라든가 이런 거 지어놨는데 그 이후에 아무도 안 가고 그럼 이게 지나고 나면 매몰 비용이 되는 건데 그렇죠. 저는 중국의 관료들이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 부동산에 경제적 자원을 투입했을 때 네. 장기적으로 먼 미래에 그 경제적 자원이 거의 그 상각이 되는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거의 경기 부양이 핑퐁식인 것 같아요. 아주 나쁠 땐 풀어주는데 예전처럼 경기 부양의 강도가 아주 강해지진 않고 네. 좋아질만 하면은 조금 가두고 나빠지면 풀고 이런 건데 이번에는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라는 걸로 봐서는 중국이 건설 투자 제외하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맞고 또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또 관료들도 무리해서 경기를 띄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조금 더 부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마련인데 네. 근데 약간 중국 정부에서도 이게 인계치에 간 거 아닌가? 경제적 자원을 다시 한번 부동산에 넣었을 때 당장의 부양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경제적 자원이 뭔가 좀 그 늘어날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투자인가에 대해서 저는 중국 관료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난 7, 8년의 뭐 경기 부양을 보더라도 그런 식의 핑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가 둔화가 되면 규제도 좀 풀고 경기가 확장이 되면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데 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은 작년 한 해 거의 문 닫아놓고 이제 문을 여는 건데 네. 제조 PMI 같은 게 벌써 둔화되는 걸 보면 부동산의 경제적 자원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중국 관료들의 생각을 인정하다던 치더라도 너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관련된 기업들도 수출액이 또 많이 늘지를 못하고 있고 네. 뭔가 좀 어디선가는 좀 풀려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일단 중국 쪽에서는 좀 답답하네요. 보이지를 않네요. 아까 그 미국 연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번 주 그 미국 연준의 지난번 네. FOMC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죠. 네.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 연준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만큼 다 올렸다. 네.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이고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 금리로는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연준 위원들이 좀 더 매파적으로 네. 강하게 발언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어차피 6월 초 FOMC에도 금리 인상이 뭐 될 거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0.5%포인트 올리고 네. 그다음부터 동결 의견이 많은데 어쨌든 아니면 또 그 6월 달에 동결을 하더라도 네. 지금 미국의 그 코어 CPI 코어 그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4% 넘게 올라가고 있으니 그 기간 동안에는 연준 의원들이 그 긴축의 효과를 내는 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6월에 만약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게 남아 있는데 네. 그 전에 그 금리 인상의 효과를 낮추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연준 의원들의 그런 발언보다는 지난 주말에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지방은행 위기가 가져오는 긴축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신용 위기가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돈이 잘 안 돌게 되고 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야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은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큰 은행들의 파산은 없고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네. 미국의 은행이 한 8,000개 정도 된다 그러네요. 네. 그럼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것도 지방은행에 속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퍼스트 리퍼블릭이 뭐 8,000개 은행 중에서 3, 4천위 되는 게 아니고 20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은 위에 10개 빼면 나머지가 다 지방은행이고 네. 지방은행 중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작년 3월부터 뒤늦게 뛰어들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서 뭐 혹자에는 연준이 너무 늦게 금리 인상에 뛰어들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행 위기가 뭔가 연준의 그 긴축을 좀 그 1차적으로 멈추는 그런 좀 계기가 되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의 은행 위기 그것 때문에 돈이 돌지 않으니까 그것 자체로 한 차례 정도는 기준금리를 인상한 효과를 시장이 주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FOMC 의사록도 나오면은 또 이것도 뉴스가 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PCE 물가 지수도 이제 이게 월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CPI 기준으로는 확연히 이제 꺾이는 게 나타났었고 네. 이것도 이제 흐름 자체로는 그래도 진정된 꺾이는 것 흐름으로 같습니다. 간다고 보면 근데 예. 이제 그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경직적으로 고공권에 있는데 네. 지금 뭐 시장의 컨센서스도 핵심 그 PC 물가가 전월과 똑같이 한 4.3% 정도로 전년 동월비 그 증가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상승 목표치는 2%인데 4.3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이제 높은 수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의 물가 지표에 주목을 해야 될 거는 크게 보면 물가가 꺾이는 건 맞는데 그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나 핵심 PCE가 굉장히 경직적입니다. 잘 그 고공권에서 잘 안 꺾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이 미국이 그 2차 오일 쇼크 직후에 인플레가 잡히는 것 같고 또 경기도 둔화되는 것 같아서 금리를 낮췄다가 다시 한번 재차 금리를 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미국도 금리를 올리는 데 따른 이제 그 기회비용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다만 그 핵심 PC가 전년 동기 대비 4%가 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연내 금리나 기대감을 갖는 게 합당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건 조금 기대가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내려와야 한다라는 견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지금 환율이 1,321원, 뭐 이것도 한때 1,340원까지 갔다가 1,330원, 20원 이렇게 네. 조금은 그래도 최근에는 진정은 되고 있는데 환율 흐름은 당분간은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네. 그 원화가 좀 유독 약한 것도 맞지만은 지난주에 그 위안화도 달러당 7위안 위로 소위 뭐 포치라고 하는 7위안 위로 올라섰고요. 엔달러 환율도 지금 136엔대까지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랑 위안화가 지금 네. 일시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약세를 원화도 뭐 원화가 네. 더 약한 건 맞고요. 네. 이게 뭔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투영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동아시아권에서 이 중국 경기 회복 강도가 생각보다 약하니까 위안화도 약하고 예. 한국 원화도 영향을 받고 물론 이제 한국은 일본보다는 조금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은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인 BOJ가 이제 수장이 바뀌면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거냐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일본은 다른 나라가 긴축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금융 완화에서 크게 벗어나긴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화도 약하지만 뭔가 동아시아 통화가 대체로 같이 약한 그 일환에서 원화도 봐야 되지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통계청에서 조금 1분기 가계 동향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속된 말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뭐 회사에서 뭐 한 3% 5% 올려줬더라도
물가 상승률 대비로 내 월급이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원체 높았기 때문에 네. 이른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상태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는 뭐 3%대로 좀 내려오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실질 소득이 좀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고용과 같은 거는 후행 지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처럼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나라도 기계장치 같은 건 사왔다가 팔거나 그 생산 중단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네. 사람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깎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선 더더욱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고용주 기업 입장에서도 임금을 올려주는 거는 상황이 충분히 좋아지는 걸 보고 임금도 올라가고 네. 또 고용도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을 전형적인 후행 지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여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가인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실질 임금이 높아졌습니다. 실질 구매력이 높아졌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네. 그때 그 현상을 결정하는 독립 변수가 임금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임금은 매우 경직적으로 움직이니까 결국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실질 임금이 그 결정이 됐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뭐 코어 물가가 한 4% 정도 되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렇습니다. 네.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빡빡함이 느껴지는 거는 네. 제 생각에는 한두 분기는 더 가지 않을까 싶고 뭐 물가가 제 생각에는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3% 미만으로 좀 줄어들어야 좀 떨어져야 뭔가 좀 그 같은 돈 가지고 덜 쓰네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밖에 못 사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가가 조금 더 떨어져야 뭔가 이제 실질 임금이나 이런 것도 실질 임금이 사실은 체감하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구매력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황은 뭐 코스닥은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네요. 0.8%까지 오르고 있고 코스피도 0.86% 올라서 2,559포인트. 지난주 후반부터 반도체 관련주가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7% 올라서 99,000원. 네. 어느덧 10만 원을 바라보는 그리고 삼성전자는 68,800원. 7만 전자를 바라보는 네. 흐름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수출 경기는 아직도 안 좋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이 지금 반도체주의 반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가가 막 떨어질 때 네. 왜 주식시장이 그렇게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10조 원이 넘었었고요. 네. 지금과 정반대죠. 반도체 수출도 비교적 괜찮았고 눈에 보이는 실적도 괜찮은데 주식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저는 반도체나 아니면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커머디티라고 그럽니다. 이제 부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미묘한 차이, 약간의 공급 과잉이 돼도 단가가 확 떨어지고 공급이 약간만 줄어들어도 이게 확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근데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은 반도체 칩을 사는 수요자가 있을 테고 네. 공급을 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있을 텐데 반도체는 설비 투자가 워낙 중요하고 설비 투자가 많아지게 되면 반도체 칩이 많이 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반도체주의 주가는 뭐 실적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차후의 문제인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반도체 투자를 늘려서 공급이 늘어난다 그럴 때는 실은 반도체 그 생산 라인을 짓는 건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네. 기업 입장은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 직전에 돈을 많이 버는 사이클이 좋았을 때 당연히 투자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투자는 굉장히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을 때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반도체 투자가 늘어날 때가 경험적으로 보면 향후의 공급 증가와 향후의 단가 하락과 이런 것들이 내포가 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모든 일이 장밋빛일 때 투자 증가가 발표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 좋은데 주가가 왜 떨어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 확대의 반대 효과는 감산입니다. 투자 확대 반대 효과는 설비 투자 증가의 그 반대는 감산입니다. 감산. 그래서 저는 뭐 경험적으로 제가 반도체 주가를 보는 거는 뭐 수요 측면에서는 빅사이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거든요. 네.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반도체주 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땐 낙관론이 훨씬 많고요. 네. 반대로 감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공급 측면의 조절을 통한 수급 밸런스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얼마나 나쁘면 또 감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산할 때 주식을 사고 설비 투자 늘릴 때 주식을 파는 게 지금까지 맞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마지막까지 버텼던 삼성전자도 4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감산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 지금 좋아 보이는 건 없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되는 게 반도체 주가 강세의 한 가지 이유고요. 네. 또 두 번째 말할 수 있는 거는 아직 한미 간에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마는 한국의 반도체주 투자에는 중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소유의 중국 공장이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반도체법이라는 게 작년 10월에 발효가 되면서 이 중국에 있는 공장, 중국에서 돌아가는 공장에 어떤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는 거를 금년 10월까지만 허용하고 막혔는데 네. 근데 지금 아직 명시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외신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기간이 조금 더 유예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업의 사이클은 감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신호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중국 공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제 생각에 1년 정도 또 시간을 번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들이 반도체주 강세의 주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점들은 어쨌든 뭐 반도체가 엄청나게 고전한 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그렇죠, 주가가 그동안에는.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어도 코스피는 네. 약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발판이 네. 마련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코스닥에서는 근데 예전에 잘 나갈 때만 하더라도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많이 포진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게다가 배터리, 바이오, 엔터, 게임 이런 걸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시총 상위 한 10몇 위 안에 반도체 관련주가 없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만큼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안 좋았었다. 안 좋았었고 예. 뭔가 또 새롭게 떠오르는 나름의 신산업이 또 다른 영역의 다른 산업에 대한 기대가 코스닥에 투영돼 있다고 봐야 되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이제 성장 산업이 더 많이 뜨는 시장이니까요. 코스닥은. 그렇죠. 반도체만 하더라도 예. 이제 뭐 그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로 보면 뭔가 지금 코스닥에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성장률보다는 네.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정체되고 또 좋게 말하면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반도체의 시가총액 비중이 원체 크니까 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도 이제 일본 니케이하고 토픽스 보면 거의 보합관 가리키고는 있는데 최근에 일본 증시 흐름이 참 좋습니다. 예,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때때로 뭐 워런 버핏이 일본의 상사 주식들 샀다. 많이 샀다라는 이야기 또 일본 증시 잘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 하기는 하는데 네. 이게 조금 많이 부럽기는 해요. 일본 증시는 거의 전 고점 다 왔고 코스피는 네. 지금 뭐 3,300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고 800포인트 남았고. 일본이 사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버블이 있었던 89년도에 니케이 지수가 한 39,000행인데 예. 지금 한 30,000행이니까 뭐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한 30년 전의 고점을 못 넘어서 그거는 너무 멀고. 최근 들어서 성과는 거의 한 훨씬 좋습니다. 2년 전 고점 수준까지 와 있는 거죠.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2021년도에 30,000행 갔다가 지금 다시 30,000행 간 거죠. 예. 우리 한 3,300 했을 때 수준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간 건데 그렇죠. 올해 우리 코스피도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 일본 니케이가 올해 코스피보다 더 올랐고요. 예. 제가 올해 정확한 등락률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니케이가 한 17% 정도 오른 것 같고 최근 한 3년을 보더라도 코스피는 20% 정도 올랐는데 니케이는 한 50% 올랐습니다. 거의 2배, 우리보다 2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뭐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미국 주도로 밸류체인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이 막 기시다 총리인가요? 예. 전 세계 반도체 업체 수장들 불러 모았잖아요. 일본에다 투자 더 하라고. 네, 7개 회사 모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뭔가 이제 밸류체인이 바뀌면서 일본이 수혜를 보는 바도 있지만 그건 최근의 일이고 네. 사실 지난 3년 동안 주가 올랐던 거는 잘 설명이 안 되고 미국 경제, 일본 경제 자체가 뭐 성장 못하고 거의 뭐 네. 제로 성장이고요. 네. 또 정부가 빚으로 때우고 네. GDP 대비 정부 부채 260%까지 갔고 네.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일본은행이 인위적으로 저금리 만들고 전 이게 바뀐 것 같진 않아요.
구조적으로는 똑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앞으로 예. 밸류 체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3년 동안 일본 주가 올라간 거를 설명하는 그건 극히 작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요. 그 4월 초에 일본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가 예. 일본의 상장 회사들 중에서 PBR이 1배 미만인 회사들, 네.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잔고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적은 저평가된 회사들에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상장 회사들한테 네. 당신네 회사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예.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세요. 예.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거래소는 뭐 매매 체결이나 운영하는 데지 네. 주가 부양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는 뒤에 금융 당국이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일본 그 거래소가 도쿄 증권 거래소가 PBR 1배 미만이라고 한 게 굉장히 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예. PBR이라고 하는 거는 순자산 가치는 기업이 설립 후 계속 벌어 놓은 거거든요. 돈을 벌어 놓으면 순자산 가치는 올라가니까. 올라가죠. 근데 이제 PBR이 1보다 낮다는 건 순자산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다는 거는 미래에 대한 성장 전망이 낮으니까 그렇게 주가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처럼 과거에 고성장했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나라는 과거에 벌어놓은 자산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작년에 죽었습니다마는 아베가 집권했을 때 아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주 행동주의자들 일본에 와서 좀 투자하세요. 그리고 그런 이론적 논거를 도쿄대 명예 교수인 이토 교수란 분이 이토 리포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뭔가 주식시장의 활력을 통해서 일본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건데요. 활력. 예, 예컨대 지금 과거에 벌어놓은 자산이 천처럼 쌓여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네. 이 회사가 앞으로는 성장성이 어두워서 지금 시가총액은 한 700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PBR이 0.7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기업이 계속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서 경제적 자원을 꼭 쥐고 있으면 지금 천이란 자원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노후화됩니다. 녹아내리는 거죠. 물가 상승도 녹아내리는 못 거죠. 따라가고. 심지어 적자까지 낸다 그러면 회계적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본 주가가 올라가고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의 주가 부양 요구가 아베 때부터 있었던 주주 어떤 그 행동주의를 환영한 거나 이토 리포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 이제 예전에 벌어놓은 자산은 많은데 그게 앞으로 증식이 어려운 기업들이 쭉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배당을 통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돈이 돌게 되는데 우리나라도요.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초과 그 소득 환류세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기업이 돈 많이 벌면 배당하든가 설비 투자하든가 그 노동자들 임금 올려주지 않으면 징벌적 과세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다 과거에 벌어놓은 게 있는 나라인데 먼 미래의 성장성은 낮은 나라들은 저는 그래서 지금 일본 주가 올라가는 거는 과거를 팔아서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과거를 팔아서 올라간다. 예, 벌어놓은 것들의 재활용. 근데 아주 냉소적인 건 아닙니다. 그 돈을 능력 없는 사람, 능력 없는 기업이 갖고 있는 것보다 배당을 해서 주주들이 쓰게 되면 또 누군가의 소득이 되는 거니까요. 잘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일본은 그런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돈을 돌게 하려는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벌어진 주주 행동주의 뭐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저는 차용할 여지가 굉장히 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증시 전문가분들이 지금 이 일본 증시의 놀라운 정책.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1%대 저성장 국가가 돼버리는데 네. 그 돈 다 그냥 회사에다 쌓아놓지만 말고 네. 배당을 하든 투자를 하든 임금을 올려주든 네. 재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그걸 못하고 있으니 우리 기업들은 사실은 더 저평가받는 거잖아요. 네. 순자산 가치만큼도 평가를 못 받고 있고 사실 그 기업이 투자를 잘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배당을 안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거기서 더 잘 굴려주니까. 그럼요. 근데 뭘 제조해서 만들어도 이익도 안 나고 차라리 그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라. 네. 그러면 주가라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걸 그리고 그 지금 돈이 돌게 되고 우리나라도 9년 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초과이익 환류세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 의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네. 15.4%로 분리과세를 하면서 실제로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늘렸죠. 네. 맞습니다. 당시는 그것 때문에 뭐 외국인한테 배당 더 많이 나가서 국부 유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네. 결국 그것도 국민들이 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해외 기업에게서도 우리가 또 배당을 많이 받으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될 네, 지점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오늘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통해서 개미스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올게요.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 등은 정부가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절충안을 제시한 데 대해 피해자들을 장기간 빚의 구렁텅이에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일삼고 휴가 사용에 간섭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정화로 백신과 진단기기 수출이 급감하면서 올해 1분기 보건산업 전체 수출 실적도 1년 전보다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미국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면서 미국 의회에 부채 한도 상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또 소중한 아이템이 됩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질문 바로 들어가 보죠. 네, 0818번님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 7월에 만기인데 집주인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나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0818님이 7월에 만기시라고요? 네. 근데 오늘이 지금 5월 22일. 네. 그러면 거의 5월 말까지 집주인한테 연락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죠. 네. 이게 왜냐하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늦어도 2개월 전까지 사전 통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집을 빼달라라든지 아니면 전세금을 올리겠다라든지. 근데 그 통지가 2개월 전까지 없으면 그렇죠. 자동적으로 2년간 연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세든 월세든 조건은 동일한 걸로 연장이 된 걸로 보는 게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7월 22일 만기인데 5월 22일까지 집주인이 좀 까먹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 이거 까먹고 있다가는 이번에 전세가 올렸어야 되는데 2달 전까지 요청 못했네 이러면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네. 묵시적 갱신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은요. 2740번님이 보내셨습니다. 전세 에스크로 제도라는 말을 들었는데 에스크로 이게 뭔가요? 이름이 어렵죠? 에스크로. 네, 아마 에스크로. 온라인에서 상거래, 그러니까 중고거래 해보신 분들이 요거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제3자에게 돈을 맡겨놓는 거죠.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 물건이 제대로 왔다 갔는지 확인할 때까지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위탁을 해놓자라는 걸 말합니다. 네. 법률적 용어로는 조건부 양도 증서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전세 제도에다가 도입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서로 맺었을 때 임대인의 어떤 체납 사실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전세왕 막 사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문제가 된 게 임대차 계약을 해놓고 한 며칠 뒤에 집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달라진 거죠. 계약할 때랑. 그런 사실들이 다 확인이 될 때까지 최소한 며칠만이라도 돈을 중간지대에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에스크로 제도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세입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제도네요. 네. 자, 이어서 1663번님 그리고 청취자 김혜진님이 보내셨습니다. GA, 그러니까 G8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는 얻게 되는 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뭐 일본까지 G7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G8 주요 8개국에 낄 수 있는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뭐 전경련을 비롯해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네. 뭐 당연히 여기에 끼면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겠죠. 다만 일단 이게 김칫국일 수는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거를 G7 국가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끼워줍시다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이게 G8이 된다라고 해서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은 계산이 잘 안 됩니다. 또 반대로는 G7이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대척점에 있고 이번에도 성명서가 나왔긴 했습니다만 중국의 인권 상황이라든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대놓고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여기 꼈을 때 중국, 러시아와 완전히
좀 척을 질 수도 있는 거라 외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략 전술을 펼치는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봐야죠. 맞습니다. 자, 이어서 0157번님은 종이 상자를 줍는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값이 너무나 떨어졌더라고요. 하락해서 걱정인데 아니 왜 이렇게 종이값 떨어지는 걸까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폐지 주시는 분들이 요즘에 정말 힘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4월 기준으로 보면은 골판지 킬로그램당 78.6원입니다. 거의 78원밖에 못 받아요. 이게 21년 말에는 150원을 넘었었거든요. 근데 당시랑 비교해 보면 반토막이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시에 뭐 10kg을 폐지를 주셨다면 이제는 20kg을 주어야 당시랑 같은 값을 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역시나 경기가 둔화돼서 수요가 위축이 됐고 또 폐지 재고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골판지 재고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생산이 줄어들었고 폐지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폐지 줍는 분들에게도 어려움이 돌고 돌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가 좋아져야 폐지값도 오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질문은 요거 이야기 할머니 지난번에 강홍민 기자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디서 신청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네요. 네, 우선은 뭐 세 가지 방법이에요. 온라인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방문 직접 가셔서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있는 곳에 가셔서 방문하셔도 되고 또 우편 접수 또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을 보내시면 돼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아닌가 싶어요. 이 검색창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그 이야기 할머니 대표 사이트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고요. 그 위에 이 상단에 있는 참여 마당 클릭하셔서 언제 지원하고 있는지 또 지원 방법 확인하시고 온라인에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홈페이지. 네. 근데 보통 이 공고는요, 첫 해 1월에 하더라고요. 네. 그 공고가 뜨면은 이게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만 56세에서 74세, 만 74세 할머니니까 당연히 여성 어르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야기 할머니 지난번에 그 직업의 세계 시간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소개해 주셨죠.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일거리로도 그렇고 네. 또 아이들도 많이 이제 사랑하는 할머니가 될 수 있어가지고 곽지연 리포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0시 52분 지나가고 있고요. 성공 예감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는 오늘은 코맹맹이 이대호였고요. 조금 더 빨리 컨디션 나아져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어김없이 또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